그날은 남편의 사촌 동생 장례식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하고는 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식구라고 하니 마지막은 배웅해줘야지 싶어서 갔죠. 장례식장 화장실 앞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고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정장도 안 입고 손에는 낡은 후드 점퍼에 휴대폰 2개를 번갈아가며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물을 뜨러 가다 그 사람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요. 뭔가 날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섬뜩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비닐을 버리러 갔는데 거기서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엔 뭔가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딱히 숨기는 것도 없이 손에 장갑도 안 낀 채로 봉투를 집요하게 뒤적이는 모습이었어요. 노숙자인가 싶어 조용히 지나치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멈췄습니다. 눈이 다시 마주쳤죠.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 저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올라와 바로 경비실에 얘기했어요. 쓰레기 뒤지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 말이 더 기가 막혔죠. 아, 그 사람요? 매일 와요. 뭔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꼭 정할머니 쓰레기 나오고 나서 뒤지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뒤지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난 매일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버린 봉투, 음식물 쓰레기, 약 봉투까지. 누군가가 그것들을 다시 뒤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누가 내 집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누군가 계속 내 뒤를 따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복도 끝에서 돌아서는 발소리,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내 그림자 옆에 살짝 겹쳐있는 또 다른 그림자. 경비실 CCTV를 확인해달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 영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왜? 이 남자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 충격적인 이야기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바닥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전단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우편물이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수신인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정윤심. 낯선 이름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호적상 본명이었거든요. 이젠 세상 떠난 지 40년이 넘은 분인데 그 이름으로 편지가 오다니.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봉투를 열어보니 안엔 아무런 글도 없고 그냥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에 우리 가족과 낯선 남자 하나.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은 잊었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모든 커튼을 닫아두었습니다. 외풍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왔거든요. 한밤중에 커튼 사이로 조용히 바라보면 저 멀리 놀이터 끝자락,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우두커니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자꾸 신경 쓰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 치매 초기인가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 앱을 켜서 확대해 봤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실루엣이 움찔하더니 휙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존재 자체를 쫓는 누군가일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집 대문 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 종이에 제가 전날 마트에서 산 물건 목록이 적혀 있더군요. 두유일엘, 진간장, 백설탕, 혈압약 30정.
이건 누가 내 쓰레기를 뒤진 게 아니라 누가 내 장바구니를 따라다녔다는 얘기였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과거를, 내 일상까지 정확히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 감시의 목적은 과연 감시일까요? 아니면 보호였던 걸까요? 그날은 유난히 기압이 낮은 날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하루였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식탁 위에 어젯밤에 두고 잤던 신문이 펼쳐져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펼쳐진 지면 위에 누군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놨습니다. 1989년 3월 11일 암호 전문가 실종. 그 날짜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날이었어요. 30년 전 정년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사라졌던 바로 그날. 그 기사엔 실명은 없었지만 그 당시 특정 부서 암호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미확인 경로로 실종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채 자연퇴직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죠. 그 기사를 본 순간 온몸에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누군가가 이걸 일부러 내게 보여주려 한 거라면 무슨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 걸까? 그날 오후 집 우편함에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노란 종이 봉투. 이번에도 보내는 사람은 없었고 안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에 제 남편이 어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뒤편 칠판엔 복잡한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뒷면엔 단 한 줄. 그 사람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사라진 겁니다. 대체 누가 이런 걸? 혼란스러운 상태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사진과 편지를 보여줬죠. 그런데 그 반응이 더 수상했어요. 뭐랄까요. 이런 유사 사례가 요즘 꽤 많아서요. 최근 들어 비슷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위협은 아니고 아마 누군가의 장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확신도 없고 대충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듯이 경찰서를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 뒤따라오는 차 한 대가 유독 느리게 움직이더군요. 골목을 몇 번 돌았는데도 계속 뒤에 붙어 있었어요. 정류장에 멈춰선 순간 그 차도 브레이크를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종이 한 장이 내 발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노출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거기까지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그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날 밤 집 안부를 전부 끄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어요. 누군가는 날 보호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과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건 과연 나 혼자뿐이었을까요? 며칠 후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바닥 위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그 남자는 내가 내 차 문을 열려던 순간 조용히 다가왔어요. 정할머니, 그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쪽이 위험해졌어요. 난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요? 당신 누군데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검은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보기 힘든 파란색 국가마크와 함께 낡고 오래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외부보안협력요원, 민간보호 등급. 저는 이성욱입니다. 과거 정보국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비공식 보호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대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호요원, 나요? 당신 남편의 사망, 실종이 아니라 선택이었단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국가 암호 시스템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과 함께 있던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남긴 정보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누군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우리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3일 전 새벽 2시 누군가가 내 집 앞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던 장면. 이건 도둑인가요? 정보 수집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열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신에게 코드를 직접 넘기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열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내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당신 남편이 생전에 자주 남기던 숫자 조합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익숙한 게 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수첩을 들고 남편의 유품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구겨진 양복, 오래된 사진첩, 가계부 사이에서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을 꺼냈죠. 그 성경책 안쪽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숫자 31만 4,159점. 원주율이네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던 순간 옆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비밀번호야. 죽는 날까지.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기억 못한 것,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과거 속 진실. 그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낯선 남자의 등장까지. 모든 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침대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31만 4,159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나의 비밀번호야. 이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암호를 다룬 사람이었어요. 이런 문장을 남겼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낡은 자필 유언, 그리고 초록색 철제 금고. 그 금고를 열어보려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이름이라면 내 이름, 아니면 남편이 불렀던 애칭. 나는 은심이라고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2개는 결혼기념일. 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상상도 못할 것이 들어있었어요. 낡은 USB 드라이브, 90년대식 외장 하드,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봉투 하나. 봉투를 먼저 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걸 열었다는 건 당신이 위험에 처했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누구도 믿지 마. 정부도 동료도. 당신 자신만 믿어. 이 파일에는 국가 단위의 암호 체계 조각이 들어있어. 단 하나라도 외부에 노출되면 당신도, 나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위험해진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거대한 위험을 대비해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게 무섭고 황망하고 슬펐습니다. 정보요원 이성욱 씨에게 USB를 보여주자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건 전설처럼 떠돌던 실종 파일입니다. 실존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내 정보뿐 아니라 외국계 조직까지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보 보관자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전화기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제부턴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제가 부르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30년 전 남편이 사라졌던 진짜 이유. 지금 내가 위험해진 결정적인 실마리.
그리고 이 USB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집안을 천천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다락방까지 남편이 남겼던 모든 흔적들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책장 뒤편, 오래된 진공청소기 박스 안에는 수십 년 된 노트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이상한 도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처음엔 난 그걸 낙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요원 이성욱 씨는 그것들을 스캔해 가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도청 회피용 주파수 망입니다. 선생님 남편 이 정도까지 준비하셨던 겁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집안 어딘가엔 누군가 몰래 설치한 장치도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벽면을 두드리다 이상한 텅 소리가 나서 뜯어봤더니 작동이 멈춘 무전기와 낡은 송신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엔 메모 한 장. 이 집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을 살고 있었고 그 세상 속에서 날 지키기 위해 수십 가지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쌓인 낯선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는 어디에도 맞지 않았고 아무 표시도 없었죠. 며칠 뒤 요원 이성욱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열쇠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정보국 내 적산 보관소 출입용 키입니다. 일반 요원도 갖지 못하는 등급입니다. 보관소요? 그곳은 회수한 정보들을 잠시 숨겨두는 임시 공간입니다. 문제는 그 위치가 정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이 키는 하나의 단서를 줄 겁니다. 그는 즉시 어떤 전직 요원과 접촉했고 그 사람에게서 들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 요원,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은 사망 전 마지막까지 파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지켰어요.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60대 여성의 삶. 다른 하나는 남편이 남긴 흔적과 진실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남편이 설계한 집 안의 요새.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일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더 거대한 진실.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마주한 이성욱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할머니, 이제부터는 보호가 아니라 작전입니다. 그는 내게 얇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익명의 편지, 쓰레기통 뒤지던 사진, 집 앞에 있던 수상한 인물의 얼굴이 인쇄돼 있었죠. 이들은 전부 민간 위장첩자입니다. 일부는 전직 정보국 요원이었고 일부는 외부 조직 소속. 목적은 단 하나, 정 요원이 남긴 실종 파일. 그걸 왜 아직도 찾는 거죠? 그 파일에는 지금도 해독되지 않은 알고리즘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보안 통신을 3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원코어 키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정보가 있다면 단순한 감시를 넘어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전 처음부터 당신 남편의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분과 저는 정보국 초창기부터 같이 일했어요. 마지막 작전 이후 그분은 당신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사라졌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남아있던 거고 이 모든 30년의 그림자는 바로 그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면엔 누군가가 내 집 근처 CCTV를 해킹해 감시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 정보 파일의 경로를 추적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수신인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키입니다. 이성욱의 진짜 정체, 그리고 숨겨졌던 충성의 이야기. 나를 지킨 사람의 과거, 그리고 지금 나를 노리는 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 이제부터 시작될 건 도망이 아닌 대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는데 현관문 틈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는 쪽지 한 장. 문서를 넘기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단정한 글씨체였지만 그 안엔 찬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USB 문서를 말하는 거겠죠. 나는 봉투를 쥔 채로 거실 한복판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 이걸 들고 문까지 다녀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밤 11시 14분. 갑자기 아파트 전체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TV 꺼지고, 냉장고 소리 멎고, 복도등 꺼지고. 정적 속에서 창밖으로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스르르 지나갔습니다. 그건 흔들리지도 않았고, 마치 창문 안을 확인하듯 비추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서서히 오른쪽으로 사라졌고, 다시 몇 분 후 똑같은 각도로 돌아왔죠.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내 창문을 조사하고 있던 겁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로 이성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누가 창문 앞에 있어요. 정전이에요. 전기까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할머니, 지금 당장 안방 붙박이장 뒤쪽으로 가세요. 거기 배서남 안에 백업 전원이 있을 겁니다. 절대 창문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들은 시야로 판단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조심스럽게 이동의 작은 스위치를 켜자 집 안 조명이 아주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그 순간 창밖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감지했단 뜻이겠죠. 이건 단순한 스파이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목숨값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생명을 담보로 문서를 원했고, 내 평범한 일상은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건 단 하나. 남편이 남긴 정보, 그리고 내 목숨입니다. 그날 밤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불빛 하나 없었고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 정적이 감돌았죠. 새벽 2시 12분.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뒷문 쪽에서 툭 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엔 문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방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에 쥔 건 오래된 부엌칼 하나. 칼끝이 떨릴 만큼 긴장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러그 위에 얹힌 발자국 익숙하지 않은 구두 자국. 그들은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현관 쪽 감시, 또 다른 한 명은 내 침실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죠. 나는 침실 벽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침실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빛이 없는 방 안에 미세한 실루엣 하나가 들어왔고 그와 동시에 나예요. 이성욱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전등을 켰고 그가 있었습니다.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분명히 말했죠. 뒤쫓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당신 위치를 넘겼습니다. 그가 꺼낸 휴대폰 화면엔 익숙한 이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최 팀장 마지막 통신, 외부 송신 확인됨.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부 그 어딘가에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는 것. 그때 거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외부 침입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성욱 씨는 재빨리 손목에 찬 송신기를 눌렀고 3분도 안 돼 작전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짧은 총성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남자는 제압당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집에서 내 목숨을 두고 싸운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성욱 씨는 미리 준비된 검정색 가방을 내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좌표가 찍힌 지도, 위조된 신분증, 현금 몇 다발, 그리고 1990년대 10BB와 구형 통신기기까지 들어있었죠.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린 작전 중입니다. 그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보호 대상이 아닌 전선의 선작전 주체였어요. 도착한 곳은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곳.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흔적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사무실 안 책상 서랍엔 그의 글씨로 쓴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신뢰 없는 정보는 독이다. 필요한 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본 기록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정보의 진위가 아니라 그걸 준 사람의 의도에 달렸다는 걸요. 작전의 첫 단계는 미끼 투척이었습니다. 우리는 USB 복사본 일부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흘렸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먹이를 던져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낚시터 지정. 남편이 자주 드나들던 폐창고에 우리는 특수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내 손엔 남편의 펜, 내 앞엔 30년 전 남편이 남긴 설계도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배신자였던 그 남자. 정할머니, 그 펜 그걸 아직도 갖고 계셨군요. 그의 말은 거짓이었고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 작전팀은 건물 주변을 이미 포위했고 그가 한 발 더 다가오자 제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나는 목격자도 희생자도 아닌 정보전의 설계자로 처음 서게 됐습니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판단하는 쪽에 서게 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중 내가 끝내 열지 못했던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색 자물쇠가 채워진 오래된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사진첩 한 권과 붉은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담겨 있었죠. 사진첩을 넘기다 나는 멈췄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한 장. 뒤에는 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19일 당신을 위해 나는 세상 전체를 버릴 수 있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USB 안에서 확인된 마지막 파일, 암호화된 메모 하나. 디코딩을 마치자 화면엔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떴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진 가장 큰 정보다. 모든 정보보다 오래 남겨야 할 진실이다. 그는 정보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이 사라지더라도 남겨야 할 가치라고 여긴 거였어요. 그가 만든 암호 체계, 정보 분산 기술, 다중 열쇠 시스템. 그 모든 건 결국 내가 안전해야 진실이 살아남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보 요원이었지만 가장 먼저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정보의 주인이 아니라 정보가 설계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전명은 파수. 이성욱 씨는 그 이름을 적은 작전 계획서를 내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방어선이자 반격의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USB의 일부 파일을 복제한 뒤 접선 장소로 흘렸습니다. 파일명은 ORIGINA24. 안에는 겉보기엔 허술한 암호 파일이지만 실제로는 정황 증거가 포함된 위치 좌표와 통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선 장소는 오래된 복합문화센터 지하실. 30년 전 남편과
그 동료들이 비밀리에 작전 회의를 열던 장소였죠. 그곳에서 나는 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동료, 그리고 배신자 박정률.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의 눈빛은 반가움이 아닌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USB를 꺼내 그 앞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나요? 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 못할 세상 이야기야. 그 세상을 만든 게 당신들이잖아요.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성욱 씨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가 정해진 신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박정률이 USB를 집어든 그 순간 주변의 조명이 모두 켜졌고 기다리던 국정원 J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률 박, 당신은 국가기밀 누설 및 반역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제압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우리랑 다르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말은 끝끝내 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정보를 팔지 않았고 누군가를 살리려 싸웠다는 걸. 그날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작전의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청 장비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의 공기 환풍구 내부, 일반적인 유관 점검으로는 찾기 어려운 곳. 이성욱 씨가 작은 송신기 신호를 탐지하면서 발각되었고, 국정원 분석팀은 모든 회의 음성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내부 IP를 통해 파일이 전송된 정황이 드러났고, 보안 로그엔 이상한 시간대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하나의 이름으로 좁혀졌죠. 최 팀장, 우리 회의를 가장 가까이서 주도했던 인물,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 묻어가는 말투, 신뢰를 받았던 그가 바로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압수된 그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수백 건의 외부 조직과의 접촉 메일, 그리고 암호화된 연락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진실을 알면 세상은 무너져.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넘기려 했던 정보 안에는 국가별 정보기관 간의 불법 협약, 국내 감청 네트워크 설계도, 그리고 전 세계 통신망의 보안 허점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한 개인이 넘길 수 있는 정보를 넘어서는 지구 전체의 통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정보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성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걸 숨기시겠습니까? 공개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USB를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통신사의 백도어 키, 국가 간 무언의 협약 문건, 그리고 특정 인물의 실명과 암살 프로젝트 코드까지. 이건 단순한 공익 제보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흔들 폭탄과 같았습니다. 국정원 회의실에는 고위 인사들과 국제감시기구 요원들까지 모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죠. 이걸 공개하면 세계는 요동칠 겁니다. 하지만 숨기면 우리는 다시 같은 악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성욱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남편은 왜 이걸 나에게 넘겼을까? 그는 정보 그 자체보다 이 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나에게 맡긴 겁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단, 책임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정보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감시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제기구는 USB를 복제했고 분산형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누구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는 비밀 협약 폐기, 보안 감청 체계 개편,
정보인권 헌장 채택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회의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겠구나.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숨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자에게 권력이 생겼던 것일 뿐. 그리고 나는 그 숨김을 끝낸 단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잘 살아왔네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짧은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과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